태영건설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최종 결과는 내일 오전 발표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추가 인상 필요성은 낮아졌지만 적어도 반년은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부터 ETF를 통한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00조 원대의 헬스케어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를 이르면 올해 말 상장시키기로 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태영건설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주요 채권은행과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만큼 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양현주 기자. 네, 저는 지금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이죠. 이 태영건설의 최종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태영건설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찬반 투표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투표는 서면으로 진행되는데 채권자들은 오늘 자정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사를 개진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또 방문 투표도 아닌 만큼 산업은행 앞은 현재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집계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워크아웃 개시 여부 결과는 내일 오전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태영건설 워크아웃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통과되기 위해선 이 신용 공여액 기준으로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현재 업계는 워크아웃 통과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 의결권이 33%에 불과하지만 이 국민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채권단 규모를 감안하면 75%를 무난히 넘길 전망입니다. 정부도 워크아웃 개시를 염두에 두고 이 대응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토부 장관은 오늘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이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겠다며 공적 보증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선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양 보증을 늘려 PF 사업장이 멈추지 않도록 하고 이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네, 이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가결이 된다면 이후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이 채권단 협의회는 3개월간 태영건설 실사를 통해 기업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태영건설이 연대 보증을 제공한 PF 사업장은 총 48개에 달합니다. PF별로 구성된 대주단 협의회가 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반대의 경우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사업장별 안건과 태영건설에 대한 종합 개선 계획이 정리되면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또다시 투표가 진행됩니다. 다만 PF 사업장별 또 보증 방식별로 채권자 이해관계가 첨예해 채권자 협의회에선 의견 일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부실 채무 규모를 약 9조 5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태영건설 측은 2조 5천억 원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산업은행이 실사 과정에서 이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워크아웃 중단 가능성이 남아있고 본격적인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약 3개월간 실사를 진행하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은행권을 비롯한 채권단은 태형건설에 대한 채무 상환을 최장 4개월까지 유예합니다. 이렇게 되면 태형건설로서는 당장의 유동성 위기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지만 정상화에 이르기까지는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형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에 대한 고민이 비단 태형건설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 건설사들의 회사채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 수준. 문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부동산 건설 업종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회사채 차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PF 유동화증권 관련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PF ABCP 차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자금 시장 경색 우려가 높아질 수 있어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건설사 10곳 중 4곳은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잠재적 부실 기업으로 지목됐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근거로 구조조정을 미루기만 하는 금융회사가 혹여 있다면 이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나선 상황. 전문가들은 건설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동시에 정부의 선별적인 추가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PF 보증을 15조에서 25조로 늘렸지만은 선별적으로 그 양지대 현장이나 건설사들은 지원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고요.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의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당장 현지 시간 11일부터 ETF를 통한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전고점 48,000달러 부근까지 급등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11일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의 ETF가 먼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시작되며 이후 다른 상품들도 차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될 것이란 기대에 이더리움이 10% 넘게 급등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규제나 회계 규정상의 이유로 암호화폐 보유가 어려웠지만 현물 ETF 출시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We've got bank regulatory changes that are going to make it easier for banks to own crypto. I fully expect in the fullness of time central banks to start owning crypto as part of their FX reserves.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2004년 금 현물 ETF가 상장됐을 때 1,000억 달러가 금 시장에 유입됐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도 같은 기능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ETF를 통해 비트코인 직접 투자가 가능해진 만큼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도 상당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글로벌 투자회사 갤럭시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 자금이 올해 18조 4천억 원에서 3년 안에 51조 3천억 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지난해 비트코인이 160% 급등하는 등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가격에 선 반영된 만큼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했던 대로 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나서 사실상 이 기준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했지만 정작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년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채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오늘 한은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이후 이창용 총재는 어떤 설명을 내놨습니까? 네, 시장의 예상대로 한은금통위는 새해 첫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물가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가계부채 우려도 큰 상황에서 선택지가 동결뿐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 말부터 라스트 마일의 어려움을 여러 번 언급해 왔는데요.
물가 안정 목표치 2% 달성을 위한 마지막 구간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물가가 통화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건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불거진 이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이창용 총재는 지금의 위기를 좀 어떻게 진단을 했습니까? 네, 오늘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자 협의회도 열렸는데요.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협력사들의 줄도산으로 은행권의 부실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총재 진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의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런 불안으로 인해서 시장 안정에 충격이 왔을 때만 정책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태영 사태가 시장 불안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한은은 현재 물가 안정과 금융 불안을 분리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하고 있어서 부동산 PF 불안 문제도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태영건설 말고 큰 건설사로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서 작년 새마을금고 사태라든지 재작년 그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필요한 부문에 타겟팅해서 유동성을 지급하거나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마 해결해 나갈 것 같고.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은이 할 수 있는 시장 안정 조치를 대포와 소총에 비유하며 지금은 소총도 쓸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 종료 선언을 한 분위기인데 이번 금통위의 전체적인 좀 기조는 어땠습니까? 우선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이 6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 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박춘섭 전 위원이 11월 말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금통위원 한 자리가 공석이 된 상황이죠. 지난 11월 금통위에선 6명 중 4명만 추가 금리 인상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2명은 3.5%에서 석 달 내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이번엔 5명 모두가 현재 전망 경로에 변화가 없다면 현 수준인 3.5%를 유지하고 충분히 장기간 물가 안정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이번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추가 인상 필요성 문구가 빠졌다는 점인데요. 총재 발언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1월에 비해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 하마스 사태라든지 대외 경제의 불안 요인이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 그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지난 11월 금통위 때까지 1년 가까이 금통위는 의결문 마지막 부분에 항상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는 문구를 넣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삭제되면서 11월 금통위 때보다는 비둘기파적인 기조가 감지됐습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궁금해질 타이밍인데 이창용 총재가 앞으로 반년은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시장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제가 증권사 15곳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르면 오는 7월에 한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다만 부동산 PF 문제가 예상보다 더 금융위기를 자극한다면 5월쯤에 선제적 인하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올해 안에 인하 횟수는 2에서 3회로 예상됐습니다. 또 지난달 FOMC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1월 FOMC를 거치면서 금리 인하 전망에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5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확률은 92.3%, 6월에 내릴 확률은 99.7%로 집계됐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 FOMC에서 연준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나오면서 한국은행도 올해는 성장률이나 또 부동산 시장 이런 부분들을 좀 봐가면서 올해 3번 정도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진단도 있는데요. 총재도 이날 간담회에서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등을 봐야 해서 6개월 내 금리 인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내 경제와 물가에 대해선 11월 전망이 유지됐습니다.
금통위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11월 전망치 2.1%의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며 연간 물가 상승률도 11월 전망치 2.6%의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 CES 2024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이색적인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맞춤형 칵테일을 만들고 분리수거를 하는가 하면 인공지능을 만난 공사장 중장비들은 이제 자율작업 시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정원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계 앞에 서자 센서가 기분을 읽어내고 추천한 칵테일을 로봇팔이 만들어냅니다. 그 옆에서는 로봇팔이 분리수거를 척척 해냅니다. 캔과 플라스틱의 질감을 학습해 알아서 분류하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제시한 로봇의 미래입니다. 로봇이 AI를 만났습니다. 현장을 찾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AI가 IT 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면서 더 많은 융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AI를 주로 위주로 보러 왔는데 AI와 발전 단계와 우리가 만드는 제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걸 살피러 왔습니다. 거대한 굴착기가 전 시장을 압도합니다. 자세히 보면 조종석, 캐빈이 없는 무인 굴착기입니다. 무인에서 더 나아가 현장 정보를 분석해 알아서 작업하는 미래 중장비 콘셉트입니다. 국내 비가전 업체 대표로는 처음으로 CES 기조연설에 나선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AI와 로봇으로 인류 문명의 토대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we're first using XYs to make each machine a whole lot safer and smarter, from more intelligent operational assistance to fully autonomous operation. 이미 원격 작업 시대는 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화면에 나타난 곳은 이곳 라스베이거스에서 3,000km 정도 떨어진 조지아주의 공사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시범 테스트 중이지만 공사장의 인명사고가 사라질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HD현대는 2030년까지 완전 자율 현장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크립토 스프링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시장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는데요. ETF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비롯해 그레이스케일, 아크 인베스트먼트, 발키리 등 총 11개 ETF가 상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래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회계 규정 등으로 이 매입을 거렸던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이처럼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 모두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위지트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고 자회사 T사이언티픽도 20% 넘게 올랐습니다. T사이언티픽은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상자산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 ETF 출시 초반에 강한 자금 유입이 발생할 경우 가격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NH투자증권은 이 단기적으로 신규 자금은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유입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 자금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봤는데요. 현재 가격은 루나 사태 때 낙폭을 만회한 이후 ETF 이슈를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의 일부를 블록딜 형태로 매각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선대 회장의 별세 이후 내야 할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유족들은 지난 2021년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내고 있습니다. 이에 홍랑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리고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모녀가 총 2조 8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팔게 된 겁니다. 매각 물량은 혼정관장이 가장 많은데요. 약 1,932만 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서연 이사장과 이부진 사장이 각각 810만 주와 240만 주를 내놨습니다. 이미 어제 전량 매각에 성공하면서 2조 원이 넘는 지분을 현금화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당 매각가는 어제 종가에서 1.2% 할인된 72,716원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블록딜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이들의 상속세 부담은 한층 덜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 여파로 오늘 삼성전자 주가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삼성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 SDS 등도 1에서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르면 올해 안에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100조 원 규모의 헬스케어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정진 회장의 경영일선 복귀로 급물살을 타며 공식 출범한 통합 셀트리온. 셀트리온 그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올 상반기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말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까지 추진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산업 투자 행사인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 트랙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자 간담회에서 지주사 전환 검토를 언급했는데 4년 만에 다시 찾은 발표 무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을 통해 마련된 자금에 다른 투자사들의 자금을 합해 100조 원 규모의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한 뒤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보관입니다. 서 회장은 지주사를 투자회사로 만들어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한다며 펀드를 통해 가능성이 있는 많은 젊은이에게 전문가로서 투자해 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사로의 기능을 담당하는 셀트리온 홀딩스와 함께 셀트리온은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통합 셀트리온 출범 이후 첫 글로벌 데뷔 무대를 가진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총괄 대표는 오는 2030년 현재 매출의 최소 5배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22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구축과 함께 올해 미국 출시를 앞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진펜트라를 시작으로 신약 개발에도 속도를 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셀트리온은 정보통신 기술과 생명공학 산업이 빠르게 융합하는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상,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통합 셀트리온은 오는 12일 신주 상장으로 공식 출범 작업이 최종 마무리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이 기술력만 보고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기술특례 상장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 한숨이 크실 겁니다. 이 3년 동안 100개에 달하는 기업이 상장했는데 이 중 60%가 넘는 곳들이 주가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벌 수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기술만 믿고 상장 문턱을 더 낮추고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 스스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적자 기업임에도 기술성이나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을 상장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다른 주요국들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미국은 상장 후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로 투자자 보호를 하지 못하면 집단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국내에는 3년 동안 100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상장했지만 60% 이상의 상장사들이 공모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제도 특성상 미래 가치를 통해 기업 몸값을 책정하다 보니 상장 시기에 높은 몸값을 받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도 덜어 있어 상장 후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겁니다.
특례상장 기업들이 상장 즈음 매출 같은 것도 좀 부풀리는 경향들이 과거에 관찰이 되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수익성이나 아니면 매출 저하가 나타날 개연성이 크거든요. 실제 작년 실적 쇼크로 홍역을 겪은 파도는 상장 당시 기술평가에서 A와 AA 등급을 받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실제 매출은 상장 당시 예상치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파도뿐 아니라 대부분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작년 상장한 CU박스와 S바이오메딕스 등 다른 기술특례 기업도 3분기 누적 매출이 공모 당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 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증권업계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 제시한 예상 실적에 따른 피해는 투자자만 고스란히 입을 수 있는 데다 증권신고서를 승인한 금융감독원과 상장 예비심사를 한 거래소는 쏙 빠지고 주간 증권사에만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특례 상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상장 주관사는 기업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나 공시의무 위반 행위, 상장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나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